안녕하세요. 어린 딸의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엄마예요. 요즘 제 딸은 어린이집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과 무슨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친구들 얘기로 수다를 멈출 줄 모릅니다. 그 조그마한 입으로 제잘제잘 열심히 설명하는 딸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죠. 그런 딸애를 보고 있자면 엄마 생각이 절로 납니다. 못 배우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엄마는 혼자의 몸으로 절 키우셨거든요. 그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해 당신의 딸 자식을 키워내셨죠. 그런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사연을 통해 교훈이나 깨달음 같은 걸 얻는다는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희비의 연속이고 우린 주어진 인생을 잘 버티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글 솜씨가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힘 닿는 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연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릴 적,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까지 단란한 세 식구가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 아주 단편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았지만 아빠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서 해질 무렵에 집에 들어오곤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린 저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늘 땀으로 흠뻑 젖어 계셨던 걸 보면 분명 몸을 쓰는 일이었을 거예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빠는 엄마가 차린 구만 밥상을 맛있게 비우고 방구석에 개놓은 이불에 기대어 두꺼운 책을 한참이나 보셨습니다. 심심한 제가 아빠 등에 올라타거나 투정을 부리면 환하게 웃으며 절 번쩍 안아주시곤 했네요. 그게 아빠에 대한 제 기억입니다. 아빠의 얼굴은 어렴풋하지만 확실히 제겐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가족은 부족하지만 단란했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던 친할머니였습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 할머니가 불쑥 나타나면 겁먹은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짓곤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 세간 곳곳을 뒤지면서 트집 잡을 구실을 찾으셨죠. 할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늘 저희 엄마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당시 저도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린 제 시선에도 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유일한 손녀딸인 제게도 차갑게 구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내 따뜻한 할머니의 정 같은 건 조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잃어서 제게 할머니라고 온 친할머니밖에 없었지만 할머니는 이유 없이 절 미워하기만 하셨네요. 할머니의 그런 태도가 손녀가 아닌 손자를 원하던 할머니의 심술이었다는 건 제가 크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착하디 착한 엄마를 타박하고 어린 손녀에게 호통만 치는 할머니를 이해할 순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어린 제가 밤마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하늘에 드리는 제 유일한 부탁이었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하루 건너 하루 저희 집에 와서는 엄마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는 할머니의 몸미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죠. 왜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쥐잡듯 잡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제가 아끼던 머리핀을 건네준 것도
엄마가 예뻐 보이면 혹시나 할머니가 엄마를 덜 괴롭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곤하게 자고 있는 저를 급히 깨웠습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났더니 엄마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러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엄마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전 그렇게 엄마와 버스를 탔고 이름 모를 동네에 내렸어요. 엄마는 허기진 제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사주셨죠. 밥숟가락을 뜨면서도 전 엄마의 불안한 표정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피해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에 이사를 온 거고 아빠는 나중에 따로 오실 거라는 엄마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절 안심시키려는 엄마의 거짓말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날부터 저와 엄마는 낯선 동네에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어요. 발에 채이는 돌멩이조차 낯선 동네였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린 제가 불안함을 느낄 법도 했지만 전 씩씩하게 이 동네에 적응을 해나갔네요. 제 또래가 보이면 쪼르르 달려가서 괜한 말도 건네봤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와 친구를 하기도 했어요. 한동안 길가에 핀 코스모스와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 동네에 정을 붙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그 동네에 쉽게 적응했어요. 집이라곤 엄마와 제가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방 한 칸뿐이었고 찬이라곤 할 것도 없는 반찬에 겨우 끼니를 때웠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할머니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래도 딱 한 가지 어린 제 마음에 걸렸던 건 나중에 온다던 아빠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었네요. 엄마, 그런데 아빠는 언제 와? 응? 아하, 아빠. 그래도 열밤은 자야 오실걸? 열밤만 자면 아빠 와? 맞아. 아빠는 열밤에 자면 오실 거야. 빨리 열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빠 빨리 보고 싶어. 그래. 엄마도 열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눈물이 핑 돌 만큼 컸지만 꼭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열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지나가는 시간인지 그땐 잘 몰랐지만요. 엄마는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어린 딸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에겐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흐다닥 일을 할 수 있는 생선 가게가 최선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성장했어요.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연스레 책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싫든 좋든 꼭 해야만 하는 것이고 공부가 가난한 저희 모녀를 탈출시켜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 생각이 더 확고해진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에게 엄마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고 전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죠. 얼굴이 새누래진 엄마는 제가 아무리 불러봐도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심장 쪽이 많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서울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몇 시간 뒤 겨우 기운을 차린 엄마는 괜찮다며 병원을 나섰지만 전 이게 다 엄마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좋은 곳에 취직해서 엄마를 호방시켜주겠다고 의지를 다졌어요.
제겐 엄마가 곧 제 세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다면 제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은 엄마에게 또한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궁핍함 살림에서도 절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험난한 인생의 파고를 넘고 있었죠. 그 덕분인지 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어요.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재벌이 된 건 아니지만 전 정말 너무 행복했네요. 이젠 엄마가 아니라 제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호강할 일만 남았다. 엄마는 진짜 좋겠어? 딸이 이렇게 훌륭히 커서 엄마 호강시켜줄 테니까. 그래, 엄청 좋다. 우리 딸이 그런 큰 회사에 취직을 했다니까 너무 좋아. 이제 차근차근 돈 모아서 시집 미션 마련해야지? 내가 시집을 왜 가? 난 그냥 엄마 옆에서 평생 살 건데? 뭐야? 헐씨구, 말은 청산유수다만 어디 두고 보자. 진짜거든? 나 남잔 관심 없어.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살래. 전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회사 동료 언니가 제게 뜬금없이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인데 프로 데뷔를 눈앞에 둔 아주 유망한 선수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소개팅 제의를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아직 연애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제가 너무 아깝다면서 꼭 한 번만 만나보라고 거듭 제의를 하더라고요. 계속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밥 한 번 정도만 먹기로 승낙을 해버렸죠. 그렇게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잘생긴 외모는 둘째치고서라도 유려한 말솜씨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까지 정말 호감이 가는 남자더라고요. 딱 한 번만 만나고 말겠다는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그 남자와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전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늦게 시작한 연애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달달하더라고요. 누군가와 속삭인다는 게 이렇게 설레고 좋은 감정이 드는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쯤 연애를 하고 난 뒤 전 그 남자를 엄마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씩씩하고 듬직한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남자는 모름지기 마음이 넉넉해야 하는데 제 남자친구가 딱 그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난 무조건 우리 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남자면 좋겠다. 그런데 인혁이는 너를 잘 위해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인혁이 마음에 들어. 운동선수라서 그런지 남자다운 구석도 있고. 그래? 엄마가 마음에 든다니까 나도 좋은데? 그럼 오빠랑 열심히 연애해볼게. 그래, 채이야.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말 후회 없을 만큼 행복하게 연애해야 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았어. 그런 건 걱정 마. 전 엄마의 당부처럼 정말 그 남자와 불타게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는 둥, 속도 위반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둥 시시콜콜한 구설도 많았지만 어차피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제가 마음먹고 결정한 대로 흘러가겠습니까? 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튀어나오고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축구 선수였던 남편은 여러 프로팀에서 주의 깊게 주목을 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한층 가까워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걸 좋아했던 그 사람은 그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됐고, 운동선수의 꿈은 접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운동만 하던 사람의 꿈이 꺾인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었어요. 좌절한 남편은 술독에 빠져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성실하고 밝은 사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운동선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응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방법 대신 요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생기는 족족 엉뚱한 곳에 집어넣고 돈이 불어나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어디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웃는 날보다 실망하는 날이 길어지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술병을 잤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쳤어? 요새 정말 왜 이래? 당신, 진짜 나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엔 틀림없다니까? 됐어. 허튼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취직이라도 하면 되잖아. 당신이 축구를 못하는 것뿐이지 두 다리 멀쩡하게 걸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 이것만 잘하면 우리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시끄러워. 다신 그딴 소리 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런 데 손댔다간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알았어? 전 남편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사람 망가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남편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항상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달래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면서 제발 정상적인 삶을 살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다리는 제게 돌아오지 않았네요. 결국 저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네요. 나 이제 당신이랑 그만 살고 싶어.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당신한테 술값 대주는 것도 지쳤고 당신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도 보기 힘들어. 우리 이제 헤어져. 차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나 너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알았어. 나 이제 다시는 도박판에 기웃거리지 않을게. 그럼 되잖아. 이젠 그런 소리도 지겨워. 당신이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한 게 벌써 몇 번째인데. 당신을 보는 내 마음은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알아. 나 이제 그렇게 살기 싫어. 당신이 망가지는 거 그만 보고 싶다고. 차이야. 알았어. 나한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응? 미안해.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게. 서로 못난 꼴 보여주기 싫으면 그냥 깔끔하게 도장 찍고 정리하자. 응? 채야, 제발. 술에서 깬 남편은 울고 불며 이혼을 말하는 저한테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어떻게 평생을 산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번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아직 엄마에겐 남편과의 갈등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딸 걱정이 태산인 엄마에게 미리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모든 게 정리가 된 후 엄마에게 말해줄 생각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엄마가
길바닥에서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급성 신부전이라는 몹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이미 엄마의 신장은 크게 망가졌고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투석을 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더군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어요. 전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검사를 받았죠. 하지만 제 신장은 엄마에게 이식을 해줄 수 없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 말고는 엄마에게 신장을 떼줄 사람은 없었어요. 전 그게 낙담을 하고 말았네요. 그러다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남편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장모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그런데 왜 여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야. 당신도 마음이 복잡할 텐데. 엄마한테는 신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인데 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장모님이 아프시다는데 그깟 신장이 대수야? 걱정 마. 내가 떼어드릴 테니까. 뭐, 그게 정말이야?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신장 떼줄 수 있어? 아유, 그럼. 장모님도 우리 부모님과 다름없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어머, 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진 몰랐어, 정말. 진짜 고마워, 여보.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울어. 아유, 걱정 마. 내가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게.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하자고 냉정히 말했던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이 든든하고 의지가 됐습니다. 남편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신장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이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의 반응이 떨떠름하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네. 검사가 정확히 되긴 한 건가? 술에 쩔어산 몸뚱인데 신장이 건강하다니. 왜? 갑자기 이식해주기 싫어졌어?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당연히 해드려야지. 장모님한테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치? 난 혹시라도 부족함 나올까봐 정말 많이 걱정했어. 이제 진짜 걱정 끝이다. 정말 고마워, 여보. 그래. 고맙긴 뭘. 적합 결과가 나오자마자 최대한 빠른 날로 수술 날짜를 잡았고 전 이 소식을 엄마한테도 전해드렸죠. 엄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김서방이 신장 이식해주기로 했어. 이제 다 잘 될 거야. 뭐? 아니, 내가 어떻게 김서방 신장을 받아. 해준 것도 없는 장모인데 무슨 염치로 신장까지 받니? 일단 엄마가 살고 봐야 신세를 갚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고 다시 건강해질 생각이나 해. 그게 나랑 김서방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아휴, 장모가 돼서는 사위한테 신세만 지는구나. 엄마는 미안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가족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 손을 내미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전 이번 일로 남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마치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수술이 겁나고 긴장이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수술 며칠 앞둔 날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나 장모님한테 신장 떼어주면 사례비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 뭐, 사례비? 사실 그렇잖아. 내가 사귀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신장을 주는 건 정말 어려운 결심이라고. 그런데 사례금 없이 맨입으로 신장을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그럼 당신은 얼마를 원하는데? 얼마를 원한다기보다는 내가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친정한테 신장 이식 받은 사람들은 1억도 주고 2억도 준다던데. 내가 장모님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천 정도만 맞춰주면 서로 기분 좋게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알고 보니 남편은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자신의 신장을 주는 대가로 금전적 요구를 하는 남편에게 그게 실망했죠. 이건 가족 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요구해버리니까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겐 그런 마음은 티내지 않고 제가 5천을 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여나 빈정이 상한 남편이 수술을 거부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전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5천을 송금해줬습니다. 돈 잘 들어왔어. 고마워 여보. 설마 그 돈으로 도박판 기웃거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도박 끊었어. 이 돈으로 빚 좀 갚으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내일모레 입원해야 하니까 술 마시지 말고. 알았지? 그럼 잘 알지.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알았어. 난 엄마 챙겨야 하니까 엄마 집에 있다가 병원으로 갈 거야. 당신은 시간 맞춰서 와. 그래, 알았어. 그럼 그따 보자고. 사실 거금 5천으로 남편이 뭘 할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요구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과 입씨름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겐 엄마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저는 남편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수술대에 오르리라고 믿었습니다. 사례금 5천을 떠나서 그래도 제 남편이고 사위니까요. 하지만 입원을 해야 하는 날 남편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0번 1000번 전화를 걸어보고 문자도 남겼지만 끝끝내 남편은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그제야 남편이 돈만 가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했네요. 집에 가보니까 남편의 짐도 싹 사라졌더라고요. 정말 허탈하고 허무했습니다. 이런 놈을 믿고 희망을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넋만 놓고 있을 순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해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도 형제도 없는 저희에게 신장을 내줄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엄마의 건강은 더 악화가 돼가고 있었고요. 일주일에 3번 투섭을 받을 때마다 힘이 빠진 엄마는 곤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엄마의 주치의 선생님이 아무래도 엄마에게 암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다 암이라뇨.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엄마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마셨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세상과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저 하나만 보고 사신 분입니다. 이런 엄마에게 닥친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저희 모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네요. 하지만 엄마는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명이 다한 거야. 갈 때가 됐으니 아등바등하지 않고 편하게 가련다. 제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요샌 말기암도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아무리 못난 남편이지만 그래도 네가 잘 챙기면서 살아. 그래도 김서방 심성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니. 죽기 전에 네 아빠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련만.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엄마는 제 핀잔에도 옅은 미소만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이튿날 잠에서 깨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의 머리를 한 번이라도 더 쓸어보고 엄마의 볼을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볼 걸요. 온통 후회되는 예뿐이었지만 떠난 엄마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었네요. 엄마의 장례를 치렀는데 남편 놈은 어떻게 알았는지 장례식장으로 찾아왔더군요. 뭔가에 쫓기듯 눈은 불안했고 행색은 남루했습니다. 여긴 뭐하러 와?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장모 수술해준다고 큰소리 치더니 살이 금방 났고 튀어. 그게 아니라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내가 진짜 가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니까. 나도 장모님이 이렇게 험하게 가실 줄 몰랐지. 그래서 소식 듣자마자 급히 온 거잖아. 하지만 남편의 시선은 온통 부조금함에만 가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까 혈압이 오르더군요. 남편이 왜 장례식장에 온 건지 둘 보듯 뻔했습니다. 너 좋은 말 할 때 당장 나가. 넌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올 자격 없어. 그리고 난 이미 변호사한테 이혼소송 걸어놨으니까 소장받으면 재판이나 받으러 오라고.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난 절대 싫다고 했지?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장모님이 나 때문에 죽었냐? 암으로 가신 거라며. 어차피 신장을 떼줬어도 가실 양반이었던 거잖아. 괜히 내 아까운 신장만 버릴 뻔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돈만 먹고 도망친 주제에 말은 참 잘한다. 이런 걸 사위라고. 엄마가 마지막에 뭘 했는 줄 아니? 너한테 잘해주면서 살래더라. 참나, 누가 그럼 감동이라도 한대. 노인네가 죽는 날까지 꼴감에 떨었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빈정대는 남편을 보니 정말 피눈물이 나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악다구니를 쓰며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흥분한 남편이 제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보자 하니까 남편에게 우습게 알고 너 정말 내 손에 쥐어볼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으로 웬 중년 남자가 불쑥 들어오더니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우당탕 넘어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한 남편은 뒤로 고꾸라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을 넘어뜨린 그분이 터덜터덜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꺼이꺼이 흐느끼는 겁니다. 제이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였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지.
어휴, 이 미련한 사람아. 그 순간 그분이 제 아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쓰지 않던 안경도 썼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제 아빠였어요. 아빠? 진짜 아빠 맞아요? 그래, 잭이야. 나다. 아빠 맞아.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난 건데요? 제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바로 답을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 정신을 차린 남편이 아빠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날 넘어뜨려? 당신 정말 죽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주먹은 아빠한테 닿지 못했고 오히려 아빠가 남편의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후려쳤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뺨을 맞은 남편이 엉덩방아까지 찢더라고요. 김희혁 씨, 널 불법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부의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요. 아닌가요? 근데 형사님이세요. 아빠는 남편의 손목에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일행 중 한 사람에게 남편을 넘기더라고요. 제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걸 보면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를 부른 모양이다. 이어진 아빠의 설명은 절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죠. 매일 땀으로 흠뻑 샤워를 하고 들어오시던 아빠는 형사였어요. 최근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을 하는 일당에 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조직과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도중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검거하기 위해 이곳으로 들이닥쳤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고인이 된 엄마의 이름과 제 이름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대요. 수십 년 전 절 데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엄마를 고인으로 만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널 데리고 도망간 네 엄마를 내가 원망도 참 많이 했어.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쳤다는데 찾아서 뭐하나 싶었지. 하지만 이게 다 할머니의 이간질이었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늦은 후였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자기 혓바닥으로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고백을 하셨대요.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집에 불이라도 지르겠다며 협박하셨답니다. 겁에 질린 엄마는 그렇게 절 데리고 도망을 쳤던 거고 할머니는 아빠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고 둘러댔다는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엄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목숨 걸고 숨은 엄마를 도저히 찾을 순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남편을 쫓다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엄마와 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빠는 엄마의 영전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주를 자처하고 제 옆을 지키셨네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절 어떻게 키웠고 전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쩌다가 개차반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됐고 또 엄마는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하늘 풀듯 풀어놓았습니다. 아빠는 덤덤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고요. 아빠 덕분에 엄마의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 부녀는 다시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에겐 이미 가정이 있었지만 아빠의 가족들도 이 모든 사정을 듣고 난 후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직 마음 편하게 터놓고 지내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행사 때 얼굴 보고 참여할 정도는 됩니다. 범죄자로 전락한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어요. 물론 저와의 이혼도 마무리됐고요. 한때 정부 치고 살았던 아내로서 바람이 있다면 부디 남편이 교도소에서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곡절이 많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점은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 인생을 힘들다 후회하고 탓하지만은 않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넘쳐나도 또 좋은 날도 찾아오는 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 아닐까요? 이쯤에서 제 이야기는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